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를 이룬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존재합니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자국의 환경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에게 환경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쏟으라고 요구하지만 막상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해외의 반응들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특파원으로 나가 중국에 관해 취재한 글을 써서 중국 사람들과 해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한 기자분이 감동 주파수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감동 주파수에 사연을 보내주신 익명의 제보자분은 중국에 살면서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중국 내부의 이야기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제가 바로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집안은 중국에서 정말 큰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장점인 주석이 정권을 집권하고 있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상하이방의 인물들과 상당히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상하이방 인물들이 저희 할아버지의 무역 사업의 확장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고 저희 할아버지는 정경유착의 이득으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상하이방 인물들이 하나둘 숙청되면서 세대 교체로 인해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렇게 노쇠해진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고모에게 남은 재산을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가능하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기 직전에도 자신이 이루어 놓은 부가 중국 정부에게 넘어가면 어쩌지, 자신의 가족들이 혹시나 정치 싸움에 잘못 엮여 피해를 입으면 어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걱정을 하시다가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아버지와 고모는 할아버지가 틈틈이 해외로 이전해둔 재산을 가지고 영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영국으로 나오셨죠. 다행히 할아버지가 외국에 숨겨뒀던 재산이 상당해서 저희 아버지 가족들은 넉넉하게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고모와 아버지 역시 무사히 대학 생활을 마치고 영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회계사로 일하셨고 고모는 한 잡지사 에디터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계사로 일하시다가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된 저희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게 됐고 제가 태어나게 된 거였죠.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정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보셨기 때문인지 저에게 중국어는 배워두되 딱히 중국에서 가서 생활을 하거나 삶의 터전을 중국으로 생각하지는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상당히 많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정부의 권력에 굴복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다른 영국의 중산층 가정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어요. 단지 제 외모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죠. 특히나 제가 다닌 사립학교에는 동양인들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인종차별 같은 걸 당하기도 했지만 제가 영어를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재력 때문인지 그런 괴롭힘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번거로웠던 점은 제가 큰 번화가에 나갈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저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와 처음 보는데 냅다 중국어로 길을 물어본다던가 자기들이 필요한 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사면 어디로 가야 하냐, 이걸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대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을 금방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었지만 혼자 있으면 몰라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냅다 달려와서 중국어로 당연하듯 질문하면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면 영국 영어로 중국어를 못한다고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하곤 했죠. 그러면 제 친구들은 낄낄거리면서 자기네들끼리 신나게 웃어댔죠. 몇몇 짓궂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얘 중국어 원어민처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중국인이거든요. 라고 영어로 그들에게 알려줘도 중국인들은 제 친구들의 영국식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건지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지 당황한 표정으로 웃으며 저를 놓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들은 중국인들은 영어를 진짜 못하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단체로 몰려다니는 건가? 하면서 궁금하다는 듯이 말했죠. 하지만 저는 딱히 중국에 대한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저는 평범한 영국 중산층 애들처럼 자라서 꽤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언론학을 전공하고 나서 영국의 유명 언론사 중 하나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언론인의 윤리를 강조하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저와 동료들은 모두 자신의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유와 사명을 온몸에 새기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특파원으로 중국에 장기 출장을 가는 거였죠. 사실 제가 딱 적임자이긴 했어요. 저는 생긴 건 동양인 같이 생겼고 중국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하게 할 수 있었지만 뼛속까지 영국인이었죠. 그리고 편집장님과 저희 부장님은 제 기사를 보고 치우침이 없다고 항상 칭찬하셨거든요. 저에게 취재를 당한 취재 대상을 저를 독종이라고 부르곤 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저는 중국 특파원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중국어는 유창하게 할 수 있었지만 딱 보통의 기자만큼 중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저는 특파원으로 파견을 나가기 전에 중국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놀라웠던 건 중국이 상당한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이를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입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을 위해 석탄 사용이 급증하며 그로 인해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국 내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며 매년 봄이면 황사가 발생해요. 이 황사는 미세먼지와 결합해 한국과 일본의 하늘을 뿌옇게 만들고 호흡기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야기하곤 하죠. 한국환경부의 연구에 따르면 봄철 한국 황사의 50에서 70%가 중국발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황사가 예년보다 3배 이상 심각해지며 한국 대기질이 최악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중국계 환경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와 황사는 이제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발전만 생각할 뿐 환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 중 하나예요. 중국 내에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대부분 강으로 흘러가고 결국 바다로 유입되죠. 특히 중국의 대형 하천인 양쯔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로 유출하는 강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서해와 동중국해를 통해 한국 해역까지 떠밀려오죠. 제주도와 서해안에서 발견되는 해양 쓰레기의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은 한국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어요. 중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 때문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물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 제주 어민의 말은 한국의 해양 생태계가 중국발 오염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폭우로 인한 대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양쯔강과 황하 등 주요 하천이 범람하며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강물들이 방류되면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도 함께 바다로 유출된다는 점입니다. 중국 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중금속, 폐수 등이 하천을 따라 흘러 바다로 유입되고 이는 다양한 나라의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죠.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같았어요. 중국발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죽고 어류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이는 극단적인 날씨 변화와 함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적인 압박으로 인해 중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 중립 목표를 채택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석탄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회복을 이유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볼 수 있었죠. 중국은 상당히 많은 오염으로 전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어떻게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조사하면서 과연 중국의 일반 시민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파견을 가게 됐다고 말씀드리자 저희 아버지는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중국은 영국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고 거긴 정부가 국민들보다 위에 있는 나라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기자라고 예외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영국이나 미국 같이 선진국의 기자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험하게 다루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제 외모가 중국인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중국인들은 딱 봐도 서양인인 사람들은 크게 건들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저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안심시켜 드렸어요. 뭐 문제가 생기면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 외국인인 척 할게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귀로 듣고 녹음을 하죠 뭐 하면서 장난스럽게 아버지의 걱정을 위로해 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희 편집장님과 부장님의 응원만을 등에 업은 채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베이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거대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펼쳐진 광활한 도로와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거리마다 가득한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베이징은 그야말로 거대한 무대 같았습니다. 도시의 스케일은 유럽의 도시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런던에서는 한두 블록만 지나도 환경이 바뀌지만 베이징은 끝도 없이 뻗어있는 길과 끝없이 올라가는 빌딩들로 가득했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고 평평한 대륙의 모습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람들에게서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바빠 보였고 어디를 가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시장에서 활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 기업 건물 앞에서 전화를 붙들고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대형 상업지구까지 저는 이 나라가 정말 멈추지 않는 기계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적인 강대국답게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지하철은 런던이나 파리의 그것보다 훨씬 길고 체계적이었고 새로 지어진 대규모 쇼핑몰들은 모든 것이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잘 갖춰진 베이징의 모습을 보며 생각을 좀 달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중국에 관해 비난을 많이 하더라도 역시는 역시라고 중국은 G2의 나라이긴 하구나, 중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답다 라는 생각을 하며 이 나라에서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웅장했던 도시의 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멋지고 거대해 보였던 도시가 점점 과도하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무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기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걷다 보면 어딜 가든 약간의 뿌연 안개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창문을 열고 하루만 지나면 방 안에 먼지가 쌓이는 걸 보고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아침마다 마시던 신선한 공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 뒤에는 끝없는 경쟁과 피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몇몇 중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에 치여 살고 있었고 가족과의 시간조차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쉬면 뒤처지거든요. 그들의 이런 말은 처음엔 인상적이었지만 나중엔 너무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도시의 광활함과 웅장함은 그저 껍데기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길이 넓고 빌딩이 높아도 사람들은 도로를 건너며 끊임없이 차량에 쫓기고 지하철 안에서는 서로 밀치며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언론과 정보의 통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 좀 느리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같은 서방의 플랫폼은 모두 차단되어 있었고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외 뉴스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뉴스마저도 정부가 통제하며 밝고 긍정적인 내용만 보도되는 걸 알았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가 정교하게 설계된 가짜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무대 뒤에 숨겨진 진짜 중국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인상이 강렬했던 만큼 나중에 느낀 그 이면의 문제들은 저를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 모든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들을 중국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안타까웠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중국의 경제 뉴스였어요. 중국은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올랐어요. 거대한 인구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인데요. 중국 정부는 과거 급성장을 위해 부동산 개발을 적극 장려했으며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GDP의 약 30%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발생할 정도로 중국 경제는 부동산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과도한 개발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그룹은 2021년 심각한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주택을 미리 구매한 사람들이 집을 받지 못해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빈 아파트 문제, 중국 전역에 수백만 채의 빈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는 중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집값 폭락으로 자산을 잃고 있으며 건설업과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청년 실업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청년 실업률은 약 21%에 달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률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심지어 배달원이나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하이에만 120만 명의 배달 라이더가 존재하고 있죠. 한 모임에서 만난 중국의 20대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모든 게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런 기회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을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SNS에 올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정부에게 끌려가 사라진다고 말이죠. 실제로 과거에 유명 작가나 의사나 경제 전문가가 정부를 비판했다가 몇 달 동안 활동을 못하거나 실종된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정부를 비판했다가 몇 달 뒤에 언론에 나와 과거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며 중국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한 전적이 있을 정도니 뭐 말 다 했죠. 또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제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기업들이 중국에 몰렸지만 이제는 높은 인건비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제재,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반도체 기술을 자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과 설비를 확보하는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위상도 점점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제가 기자로서 중국에 파견 나와 중국 정보와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정부는 매년 GDP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발표된 수치가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서양권의 투자자들은 절대 중국의 정부 발표치를 믿지 않죠.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약 5%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경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 발표되는 물가 안정 수치나 실업률 통계도 과장된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인 민생 경제는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여러 외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 통계는 사실상 선전 도구에 불과하다. 진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중국에 살면서 체감한 인플레이션율이나 현지의 청년들과 주부들이 느끼는 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라이더로 전향하거나 틱토커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조직에서라도 일하며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지경이었죠.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부유층과 중산층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으로 자산을 옮기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도 중국 부유층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중국 내부의 경제 불안정과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나라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한 중국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중국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었지만 저희 아버지의 나라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베이징에 도착해서 느꼈던 생기발랄함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들의 실상은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게 참 착잡했습니다. 중국에서 몇 띠를 근무한 후 저는 업무차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중국과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일 거라고 생각했죠. 중국도 이렇게 힘드니 한국의 경제는 정말 다 죽어가겠구나. 저는 미국의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같은 모습을 상상했어요. 한때 잘 나가던 공업도시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 비어버린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도시 같은 모습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늘 뿌연 공기와 미세먼지 속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마신 그 신선한 공기는 정말 신세계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근무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코를 풀어보면 정말 새까만 콧물이 나왔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키며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중국의 웅장함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크고 화려하기보다는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사람들의 움직임도 차분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느꼈던 혼란과 혼잡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죠. 사람들의 태도 또한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늘 바쁘고 경쟁에 쫓기는 듯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대화하고 웃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없었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자리 양보를 하는 모습이 제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어떤 뉴스도 정부의 허락 없이는 보도될 수 없습니다. 모든 뉴스는 밝고 긍정적인 내용만 다뤄지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뉴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당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깊은 감명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었으면 정말 당연했을 상황인데 제가 너무 중국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너무 놀랍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정치인들은 예능에 출연해서 상대 정치인들을 풍자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국은 정말로 자유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중국과 상당히 가까운 나라고 중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나라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관광을 다니면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통제를 받고 있는 건 정말 모르고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하지만 문득 영화 매트리스가 생각났습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살던 주인공은 실제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빨간 약을 먹을지 아니면 모르고 지금처럼 그냥 가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선택해야 하죠. 중국인들은 마치 가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매트리스의 주인공처럼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조작된 데이터와 조작된 뉴스를 접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 청년 실업, 제조업의 위기, 내수 경기 침체 등은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중국의 경제 상황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처럼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한국은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까지 모든 면에서 글로벌 경제의 모범이 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한국의 이런 점들을 배워 더 나은 나라로 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